in South Korea. 어제도 긴급하게 저희가 전해드렸죠. 지난달 리비아에서 한국인 남성 1명, 그리고 필리핀인 3명, 모두 4명이 납치돼 억류 중인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28일째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류된 한국인 구조와 관련해서 어떤 진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청해부대를 파견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제 협상을 시작해야겠죠. 근데 아직까지 정부는 과연 리비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단체가 억류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뭔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야당에서는 정부의 대처 능력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조국과 대통령을 결코 그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납치한 무장단체에 대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막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절박하게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조수진 부장, 지금까지 그럼 파악된 내용만으로는 이 단체 어떤 단체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만으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당국에서는 어떤 단체가 네. 우리 국민을 납치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다만 네. 어제 공개됐던 동영상을 토대로 본다면 네. 그 영상으로 본다면 다행히도 IS의 소행은 아닌 것 같다라는 추론이 아하. 가능하다라는 전문가들의 그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근거들 네, 때문이죠? 우선적으로 지금 억류돼 있는 곳은 리비아 서쪽인데요. 네. 이 리비아 서쪽은 북쪽과 다르게 IS가 크게 활동하지 않는 지역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옷차림입니다. 우리 인질이 IS 같은 경우에는 인질을 잡으면 오렌지색의 옷으로 갈아입힌다든가 그랬죠. 그런 특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아직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하. 또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 체제가 굉장히 약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 그 카다피, 네. 카다피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부족의 좀 힘 있는 부족의 어떤 부족장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각 부족이 거느리고 있는 민병대 차원의 아하. 조직이 벌인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입니다. 네. 그럼 문제는 28일 동안 우리 정부 당국이 뭐 하나도 시원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바로 문제고요. 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의 외교 협상력은 시험대에 올랐다. 이 네. 점을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지금 공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가 또 계속 물밑 작업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무장단체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왜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납치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점점 의문만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추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금전을 노린 거죠. 그래서 그 인질들을 통해서 협상금을 받아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히려 이게 더 머리 아픈 건 그 차라리 IS나 알카에다나 이렇게 큰 조직이면 보통 창구가 있습니다. 대변인도 있고 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작은 민병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서구 쪽에 자잘한 부족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그 납치한 부족을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알카에다나 IS 같은 조직들은 연락 창구가 있기 때문에 연락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이 무장단체는 지금 연락 창구 자체가 없다.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 아닌가요? 우리에서는? 저 무장단체는 일단은 인지를 자기네가 확보했다는 것을 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개했죠.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현재 인질들을 자기네가 그 좀 안전한 곳에 자기네가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옮긴 다음에 연락을 해올 겁니다. 네. 연락을 해와 돈을 받기 때문에 연락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네. 아마도 그 협상 과정에서 분리하면은 인질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상당한 그 주의를 기울이면서 협상을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저 전문가는 이제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이 IS 같은 무장 단체일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협상할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단체와는 불법적인 단체와는 협상할 수 없다는 게 국제적인 관례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본다면 또 이 민병대 차원에서의 협상 창구를 여는 것이 우리로서는 협상의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내왔던 방송국과 납치단체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로가 있는 것 아닌가. 네.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일단은 그 방송국에서부터 뭔가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협상의 시작은 결국은 리비아 현재 정부가 나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비아 정부는 트리폴리 정도를 이제 장악하고 있고 아마도 현재 그 납치단체는 서부 지역에 있는 4,500개 되는 그런 부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리비아 정부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리비아에서는 가장 큰 부족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서 협상팀이 나와가지고 네. 부족을 설득을 해서 나름대로 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 중동에서는 이 국가가 아니라 이 협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있어가지고 돈을 받고 협상을 대신해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정부가 나설 게 아니라 이런 그 리비아 정부를 우선 접촉을 하고 네. 그다음에 협상 전문가를 앞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도 유예돼 왔던 이 리비아 피랍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요. 현지 언론이 이 피랍된 피해자들의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이죠. 어제 공개됐던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o on your work, please help me, President. Please, our country, South Korea. I am too much suffering and too much have problem. My wife and my children too much headache every day regarding me. Too much have a problem. Please, President, help us, please. 네. 네, 저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명 다, 세 명은 이제 필리핀 사람이고 한 명은 한국 사람인데 네 명 다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은 60대거든요. 아이들이 되면 뭐 적어도 30대 후반이나 40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테러 단체에서 말하는 얘기를 그대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 테러 단체가 상당히 아마추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중동 문제 전문가는요, 이 영상을 전달한 매체,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도한 그 현지 방송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사가 어떻게든 납치범이 알고 찾아왔던 영상을 입수한 경로가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건 납치범과 어떤 서로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커넥션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지금 218 뉴스 측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납치범들의 성격이라든지 소재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접촉하려면 아무래도 218 뉴스 측에 조금 더 접촉을 해서 알아보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제 이 전해드린 리비아 피랍 소식과 함께요. 리비아 말고 이제 시리아 무장단체에 피랍된 한 남성의 영상도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발언이 매우 묘합니다. 보시죠. 私の名前はウマルです。韓国人です。今日の日付は2018年7月25日。とてもひどい環境にいます。今すぐ助けてくださ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본말을 구사하고 있는데 내용은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 장관조차도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영상 속의 남성은 계속 나는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우선 이 피랍 지역이 시리아라는 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IS,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라는 그 불법 무장단체의 어떤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5년, 3년 전에 일본인 두 사람이 바로 이 시리아에서 IS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이라면 오히려 살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아하.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 일본인 2명이 지난 2015년에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됐기 때문에 본인이 일본인이라고 하면은 혹시 더 쉽게 목숨을 해치지 않을까, 그걸 우려한 그런 이야기 같다. 정확지는 않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우리 정부는 피랍된 한국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청해부대를 급파했죠. 자, 청해부대. 우리 국민이라면 굉장히 귀에 익숙한 그런 부대입니다. 그 유명한 아덴만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그런 부대잖아요. 그렇습니다. 2011년 1월이죠. 그때 이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3호 주얼리호를 이제 그 구출했던 부대가 바로 이제 청해부대인데요. 그 당시에 사실 그 엄청난 업적을 얻었죠.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그 해적이 이제 8명이나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21명의 선원들이 모두 전원 무사히 구출됐었습니다. 네. 물론 석혜균 선장이 복부에 총탄을 맞아서 부상이 심하게 했었지만 모두 무사히 구출했던 굉장히 네. 큰 업적을 남겼던 당시 작전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11년이었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당시 우리 국민을 구해내던 이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의 영상 이 군에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실제로 작전을 수행하던 그 영상 맞죠? 그렇습니다. 그 머리에 헬멧에 그 지금 모니터 카메라를 달고 지금 올라가는 순간인데, 네. 지금 저기가 함교죠. 저 네. 함교에 그 들어가 있는 그 해적들을 제압을 하고 들어가면서 막 그 총을 사격을 하면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네. 아, 실제로 총도 발사하는 그 순간의 장면이군요. 저 장면이 청와대 그대로 공식 중계돼가지고 실시간으로요? 네, 실시간 중계돼가지고 청와대에서 바로 이제 이 작전을 바로 지시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백악관에서 빈라덴 사살 작전을 할 때 백악관에서 참모진들이 앉아서 실시간으로 그걸 모두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청와대에서 받고 있었죠. 청와대 상황실에 가면은 이제 영화 스크린 같이 큰 스크린이 있는데 네네. 저 작전할 때 바로 스크린에 그대로 저기 다 나타났었습니다. 아, 청해부대가요, 당시에 이 21명의 선원과 석혜균 선장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던 데는 특수전부대, 바로 UDT가 합류해서 아주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요. 청해 부대는 일단 그 해군의 그 DDH-2라고 하는 구축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네. 구축함 승조원들만은 그냥 배를 움직이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저런 특수작전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네. 청해 부대를 갈 때는 이런 인질 구출 작전을 염두에 두고 UDT 대원들 탑승시키는데 네. 32명이 한 번에 갑니다. 아하. 12명씩 해서 한 개 팀, 그래서 2개 팀이 이제 교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24명의 전투원 그리고 8명의 지휘부 해서 32명이 탑승을 하고 네. 그 12명씩 교대로 작전을 하는데, 하여튼 뭐 UDT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해군의 최정예, 또 네. 한국 해군이 아니고 뭐 한국군 전체의 최정예 특수부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UDT가 사실 롤 모델이 있죠. 맞습니다. 뭐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의 네이비 실이죠. 아하. 예, 그래서 우리도 UDT도 UDT 실이라고 그러고, 네. 실이 이제 바다, 그리고 육지, 하늘 다 움직인다 하는 것은 네. 이제 실인데, 그래서 우리는 UDT 실, 미국은 네이비 실, 그래서 아주 흡사한 그런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뭐 사용하는 무기나 작전 능력은 미국의 네이비실과 우리의 UDT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차이가 없습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UDT 같은 경우는 육군의 특전사보다는 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 이제 뭐 어떤 그 부대의 특성상 소규모 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무기 구입에 대한 자율성을 많이 줘서 네. 우리 UDT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네이비실, 지금 이제 나오는 이 총이 미국 네이비실들이 주로 쓰고 있는 그 마크 18 모드 제로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것과 더불어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 총을 쓰고 있어요. 우리 총도 한번 볼까요? 우리 UDT 대원들이 쓰는 총은 우리 UDT 여기는 지금 K1A를 나와 있는데 우리 네. UDT에게는 총을 2정을 지급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총 말고 또 이 K1A는 훈련할 때 씁니다. 아하. 그런데 이 K1A를 가지고 만약에 수중에서 침투를 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사격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아. 뭐 어떤 그 무기의 특성상. 네. 그래서 수중 침투를 해서 밖으로 나와도 사격을 할 수 있게끔 SIG 516이라고 하는 시그 516이라고 하는 총을 따로 또 한 정 더 줍니다. 아하. 근데 총이 이제 자꾸 사격하다 보면 총신이 이제 못 쓰기 때문에 네. 아끼느라고 훈련할 때는 K1을 쓰고 실제 작전할 때는 시그 516을 씁니다. 사실 네이비실 하면은 얼마 전에 태국의 동굴에 소년들이 갇혔을 때 그때도 태국 네이비실들의 활약이 대단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사실은 뭐 그
동원된 잠수부들이 안타깝게도 그 사망자도 생기고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엄청나게 어려운 그 작전을 수행했던 것도 태국 네이비실인데 태국도 사실 미국하고 군사 교류가 대단히 활발한 네.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태국에 가서 코브라 골드 훈련 같이 하죠. 그래서 태국 네이비실도 미국 네이비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네. 의외로 아주 수준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김종목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청해 부대가 거기 현장에 지금 급파가 됐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협상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 부대가 투입된다고 하니까 이 무장단체가 조금 두려워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인질 구출 작전을 네. 시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질이 뭐 사살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그걸 무릅쓰고라도 구출작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네. 이 테러 단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오늘 보도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우리 해군에서요, 이 정예부대 UDT와 해난 구조대인 일명 SSU 이 두 부대를 합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조수진 부장,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두 부대를 9월 1일자로 통합한다. 네. 이런 공문이 하달이 됐기 때문에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어떤 군 지휘 체계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통합이 필요한 것 아니냐. 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고요. 네. 해군의 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송영무 장관이 장관 취임 전부터 두 부대 모두 잠수를 하는 부대 아니냐. 네. 그래서 통합해서 관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잡음이 막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신인기 대표님? 아주 그 상황착오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둘 다 잠수하는 부대니까 같이 합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럼 이게 뭐 왜 군대 똑같이 총 들고 있으니까 다 합쳐야 되죠. 잠수하기 때문에 합쳐라.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 잠수를 하는데 UDT 같은 경우는 잠수를 해서 적진에 침투해서 공격을 하는 부대고 네. SSU 같은 경우는 잠수를 해서 물에 빠진 사람 구출한다든지 네. 물속에 있는 어떤 부두가 파괴된 것을 수리를 한다든지 네. 이런 구조대예요. 서로 간의 임무가 완전히 다르고 아하. 또 서로 간의 자존심이 워낙 세다 보니까 네. 워낙 자존심이 센 상태에서 서로 간에 이 수십 년을 경쟁처럼 이렇게 성장해 오다 보니까 네. 사실은 뭐 눈빛만 마주쳐도 싸우려고 그래요. 아하. 그래서 진해 그 해군기지에 가면은 네. 이 UDT 부대하고 SSU 부대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주 으르렁거려서요. 훈련할 때 서로 동선도 안 마주치게끔 합니다. 싸울까 봐. 아하. 그런데 그 부대를 하나를 합쳐놓는다? 이건 뭐 굉장히 그래서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 뭐 지금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군 총장을 할 때 당시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좀 너무 독창적인 네. 그런 그 계획을 해서 지금도 예비역 해군이나 현역 해군들에게 야 그거 그때는 왜 했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 일도 많거든요. 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UDT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전역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후문도 있습니다. 네. 네. 이 청해부대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전 경험도 많고 우리가 네. 아덴만의 여명 작전에서도 그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목격했기 때문에 네. 청해부대가 급파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좀 짚어볼 게 있습니다. 네. 지난달 초에 우리 국민이 리비아에서 억류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외교부에서는 우리 기자들에게 엠바고, 그러니까 일정 시간까지 보도유예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외교부 기자들은 받아들였죠. 네. 그러나 문제는 그 직후부터 모든 외신들이 이 사건을 보도를 했다는 해왔습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엠바고 요청을 유지를 계속한 겁니다. 네. 이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7년 때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아프간에서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 때 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언론만 보도유예를 계속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외신에만 의존하는 현상이 생겼고 결국에는 일부 국민이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 당국이 지난 28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 알겠습니다. 예, 이것을 짚어봐야 된다는 거고요. 예, 우리가 어떤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네. 무사석방은 그것대로 기원하되 이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또 한번 짚은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해외 피랍 사건의 정부 대응 매뉴얼 그리고 해외 피랍 사건의 언론 통제 매뉴얼
최우선은 필압 우리 국민의 안전이 있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보도가 유예가 됐다라는 게 또 정부 측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 점 분명히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